예, 세 번째 세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세션의 제목은 기후 생태 위기 극복을 위한 국토 및 물환경 관리 전략과 과제로 김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원님, 한혜진 KI 선임연구위원님, 손승우 KI 부연구위원님이 세 개의 발표를 진행을 해주시고요. 이어서 이창희 명지대학교 교수님, 권지향 대한상하수도학회 회장님, 최정석 중부대학교 교수님, 이현우 KI 선임연구위원님께서 토론을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원 박사님의 하천 재자연화 및 연속성 확보 정책 방향에 대한 발표를 청해 듣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건설기술연구원의 김원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하천 재자연화 및 연속성 확보 정책 방향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1년 전이죠. 제레미 리프킨이 MBC하고 이렇게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기후변화를 막연하게 생각하는데 물하고 연결시켜서 기후변화는 물순환의 변화고 물순환의 변화는 식량 위기고 식량 위기는 난민이나 국가 붕괴와 연결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상당히 이제 중요한 큰 틀에서 중요한 방향성을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강과 연결해서 강이나 수자원과 연결해서 우리 현실을 좀 돌아보면 우리나라 강들이 얼마나 많이 변형됐는지 이런 것들을 사실은 과거 일이다 보니까 오늘 금방금방 이제 잊어버리는데 예를 들어 한강만 하더라도 1969년에서 1970년대를 거치면서 이렇게 변했습니다. 여의도 같은 데는 여의도 면적이 지금보다 한 3배 정도 더 컸는데 대부분 이제 큰 거대한 모래사장으로 돼 있었고 물길은 불과 200m, 300m밖에 안 되는 그런 수면폭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전혀 다른 이제 형태가 됐고요. 남한강 여주구간도 4대강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크게 많이 변형이 됐습니다. 낙동강도 크게 많이 변형이 됐고요. 그 외에 영산강이나 금강도 이제 많이 변형이 됐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우리나라만 그렇게 변형이 된 것이 아니라 외국의 강들도 그렇게 많이 변형이 됐습니다. 라인강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라인강이라고 생각하지만 100년 전 라인강은 전혀 다른 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00년 전에 라인강은 크게 변했습니다. 운하를 하기 위해서 원래 자연강이 전혀 다른 형태의 강으로 이렇게 바뀐 것이 한 100년 전에 1800년대 초에 강이 변형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자연화 이렇게 변형된 강을 지난 세기 또는 현 세대에 와서 크게 변화된 강을 어떻게 할 거냐. 아까 제레미 리프킨이 얘기한 것처럼 강의 변화, 강의 중요성, 수자원의 중요성이 이렇게 중요한데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차원에서 작년에 2024년 8월에 자연보건법이 발효가 됐습니다. 그중에서 하천과 관련되는 핵심 내용은 2030년까지 댐이나 보고를 철거를 해서 자유롭게 흐르는 강 25,000km를 확보하자라는 것들을 법적 제한 조건 목표로 명확히 했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들로 어떻게 이행할 건지 하는 실행 계획까지도 다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하천 재자연화와 관련해서 국내의 문제들하고 연계했을 때는 사실은 가장 핵심적인 것은 4대강입니다. 이거는 뭐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고, 근데 4대강 사업에 대해서 이미 시간이 오래 지났습니다. 지나다 보니까 이게 옛날 일처럼 생각되는데 아직 현재 진행형인 거고, 4대강 사업의 핵심 내용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16개의 보도도 있지만 하천 자체가 크게 변형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준서를 통해서 4억 5천 입방미터의 준서를 통해서 하천이 이렇게 붉은 선으로 나타난 것처럼 크게 변형이 된 게 지금 4대강의 현황입니다. 근데 4대강 사업의 정의에 대해서도 판단에 대해서도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워낙 이제 정치적인 분야로까지 확장되다 보니까 이런 얘기 자체가 사회적으로 잘 공론화가 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2018년 감사 보고서에서는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4대강 산리 사업에서 수심 6m를 확보한 이유는 대통령이 최소 수심을 6m로 지시하자 기술적 분석 없이 4에서 6m를 개정했다. 이렇게 결론을 내놨습니다. 사실은. 그 얘기는 대통령 지시 때문에 수심 6m가 되었다. 거기에 대한 근거는 없었다. 거기에 대한 기술적 분석 없었다라는 게 감사원 보고서에 명확히 밝혀져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4대강 사업의 목표는 수심 6m 확보입니다. 그 수단으로 준설을 했고 보를 막은 겁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맥락이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번 정부 들어와서 국정과제에 들어있는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4대강 재자연화, 그다음에 하천 횡단 구조물 철거를 통한 자연 친화적 하천 관리, 이 두 개가 명확히 지금 123대 국정과제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국정과제에 포함이 되어 있긴 하지만 4대강 재자연화가 무슨 의미인지, 목표와 내용은 어떤 건지, 전략은 뭔지, 실행 방안은 뭔지가 사실은 지금까지 나온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한다면 4대강 재자연화의 목표는 4대강 이전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원래대로 원상대로 복귀하는 게 4대강 재자연화를 하는 거고, 원칙은 반드시 필요한 보만 있어야 된다. 하천에는 좋은 보는 없다. 방향은 원래 자연 상태로, 원래 4대강 이전으로 완전 회복하는 거다.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수문 개방은 녹조 저감 대책이다. 근데 수문 개방은 최소한의 대책이고, 그걸 더 넘어서는 게 보철구고, 그걸 더 넘어서는 완벽한 복원이라는 것은 하천의 수심과 수위를 회복해서 원래 강으로 돌아가는 거다 라는 것들이 우리 4대강의 최종 목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비전 측면에서 그러면 10년, 20년 후에 4대강은 어떤 모습일 건가, 그걸 우리는 지금 그림을 그려야 된다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마스터 플랜이 필요합니다. 명확한 목표가 뭔지가 정의가 돼야 됩니다. 4대강 복원을 어떻게 할 건지, 원상태로 복원할 건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명확한 방향성 목표가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목표는 4대강 이전으로 복원하는 것 플러스 기존에 문제가 되는 것들도 다 해결한다. 그래서 더 나은 강을 만든다. 그러니까 4대강 문제 해결 플러스 더 나은 강을 만든다는 게 목표와 내용인 거고, 전략 측면에서는 주민 수용성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 그리고 지역의 하천과 관련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녹조나 농업용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의사결정이나 모니터링, 경제성 분석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체계적인 전략을 만들어 갈 거냐, 거버넌스는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이런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실행 방안으로서도 이게 워낙 범정부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환경부, 농림부, 행안부, 수산공사, 농어촌공사 등 전체가 같이 작업을 할 수 있는 범정부 조직, 추진단 같은 게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이게 실행하기 위해서도 4대강 재자연화 및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 같은 사업 실행을 위한 특별법도 사실은 필요하고요. 무엇보다 예산이 필요하죠. 근데 지금 현재 국회에 있는 내년 예산에는 2026년 4대강 관련된 예산은 지금 450억 정도만 반영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 금강 영산강 5개 보 철거 직접 사업비로 추정한 금액이 1,000억 정도였습니다. 금강 영산강만 해서 그랬는데, 지금 내년으로 확보된 지금 올라가 있는 예산은 지금 450억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4대강 관련해서 환경부에서 국회에 이제 업무 보고한 자료에 보면 주요 내용이 이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4대강 보를 개방하겠다, 우선 개방하는 부분, 그다음에 취양 수장 개선하는 부분, 사실 이 부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목표, 재자연의 정의, 전략, 실행 방안이 뭐냐, 그게 없이 과연 실행이 될 수 있느냐, 어디까지 갈 거냐, 도대체 목표가 뭐고 그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은 뭐냐 하는 것들이 사실은 지금 정부에서 목표는 있지만 그 구체적인 방안들이 지금까지는 아직 사실은 나와 있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호합니다. 뭐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에 4대강은 어떻게 가야지에 대한 그림조차도 사실은 지금 그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 정부 내에서 정책 방향으로 정한 거에 실행을 하기 위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거기에 대한 이행 방안, 액션 플랜을 수립하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4대강 문제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연속성 부분도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IPCC 6차 보고서에는 이런 에코시스템의 연속성 확보가 기후위기 대책으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연속성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종적 연속성, 하천의 종적 연속성뿐만 아니라 횡적, 연직적 연속성까지 다 포괄하는 광범위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보가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34,000개 정도 있고요. 한 1km마다 하나씩 있는 그 정도의 밀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남북도에 사실 34,000개 중에서 가장 많고요. 낙동강 유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12,000개 정도가 낙동강 유역에 있고 대부분 지자체입니다. 3만 개가 지자체입니다. 농어촌공사나 수산공사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 다음에 34,000개 워낙 많고 워낙 오랫동안 설치했다 보니까 이미 파손되어 있는 보가 한 6,000개 정도 됩니다.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대부분 이제 농업용으로 그렇게 보가 사용되는 것들이 우리나라 보의 현황입니다. 이 보로 인해서 생태계 단절, 수질 악화, 노후화로 인한 문제, 관리 체계 미흡 이런 다 문제들이 있습니다. 더불어서 사실은 우리가 기후변화와 관련돼서 많이 얘기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홍수위인데 중소하천에 있는 보로 인해서 홍수위가 상승되는 양이 한 1m 정도 됩니다. 많은 케이스에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이 보로 인해서 상승되는 홍수위를 낮추는 것도 기후변화 대책, 하천 관리의 중요한 대책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많은 보가 있다 보니까 이게 통합적인 관리 체계가 없습니다. 보 소유 주체는 지자체, 공공기관 이렇게 나눠져 있고 보 문제 개선 주체는 환경부입니다. 물환경보전법에 의해서. 근데 어도 개선 주체는 내수면 어업법에 의해서 해수부가 해야 되고요. 보 개선 실행 주체는 하천법에 의해서 지자체가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개별 지자체가 보호 개선 실행 주체가 되다 보니까 통합적인 관리 개선 체계가 지금 현재까지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개념 정립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할 거냐, 보 문제에 대해서 이런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이 필요하고요. 34,000개에 대한 보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후에처럼 2030년까지 25,000km를 자유롭게 흐르는 강으로 조성을 하자, 이런 명확한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34,000개니까 1년에 100개씩 철거해도 이거 300년 가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 정도로 이제 광범위한 문제고, 그다음에 개선 원칙도 수립 필요합니다. 이건 우선순위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할 건지 이런 데 대한 마스터 플랜이 필요한데 아직 우리는 그게 없습니다. 전체 보 중에서 높이가 1m 미만이 12,000개, 13,000개 정도 됩니다. 1m 이하라는 얘기는 큰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보가 13,000개, 12,000개 정도 있습니다. 그게 3분의 1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이라도 저는 목표를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2030년까지 1m 이하 보 12,000개 해소하겠다. 그래서 연속성 확보하겠다라는 목표를 세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 차원에서 우리나라에서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분석을 하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체계적인 좀 접근 방안이 필요하고요. 필요 없으면 철거한다. 명확하게 그냥 가면 됩니다. 사실은. 이것들을 워낙 이제 복잡하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잘 해소를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가능합니다. 국내도 마찬가지고 국외도 마찬가지고 보를 철거하거나 이런 연속성 문제를 확보하는 것들이 무슨 거대한 문제라든가 어떤 엄청난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쉽게 접근해서 쉽게 해소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큰 대형 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환경부에서 국회에 보관 업무 보고에 보면 10월 14일 날 2030년까지 보를 88개소 개선 추진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저는 참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 정부에서 아까 사대강도 마찬가지고 하천 연속성 개선도 마찬가지지만 1m 이하의 보가 13,000개나 되는데 2030년까지 한 해도 아니고 2030년까지 88개소를 철거하겠다? 그러면은 5년 동안 88개소 철거하는 겁니다. 100개, 5년 동안 100개 하는 겁니다. 그럼 34,000개를 해결하려면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이런 정책적 방향성, 전책적으로 선명한 목표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없는 이유는 하천에 대한 관심, 하천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사실은 저는 크지 않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훨씬 더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접근할 수 있고 기술이나 사례나 이런 것들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접근하지 않는 것들이 지금의 현실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 정부 내에서도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좀 더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몇 년 전부터 이제 계속 얘기하는 게 리버 에틱스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강을 살아있는 객체로 간주한다. 강에 존경심을 주며 강의 법칙을 따르고 강의 삶을 보호하고 강의 건강을 유지하고 강 자체로서 고유의 가치가 있다는 점을 인식한다. 이게 리버 에틱스, 강윤리, 강이 지켜야 될 윤리가 아니라 강에 대해서 사람이 가져야 될 윤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리버 에틱스를 가장 선도적으로 주창하고 있는 나라가 어디냐면 놀랍게도 중국입니다. 중국은 사실은 개발도 상당히 많이 하지만 이런 기반을 가지고 강을 회복하려는 노력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의 시대가 아니라 지금 복원의 시대다. 복원의 시대에서 강을 보는 시각, 앞으로의 방향, 이런 것들의 철학적 기반, 앞으로의 방향, 시대적 방향, 시대적 가치,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방향으로 좀 더 고민이 필요하고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정책적 방향이 빨리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원 박사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이어서 국토환경연구본부 물관리연구실 한혜진 박사님의 발표가 이어지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물관리연구실의 한혜진입니다. 저 이번에 그 기후위기에 대해서 물관리는 대전환을 맞는 시대에 달았고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많이 발표하는 자료인데요. 기후 채찍질이라고 이제 수문학적인 용어고요. 채찍질처럼 빠르게 홍수와 가뭄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고, 이게 대기라는 게 온도가 늘어나면 수분을 함유할 수 있는 능력이 늘어나고 그 수분을 많이 포함했다가 어떤 이제 이벤트가 생기면 내리고, 그러니까 이게 홍수와 가뭄이 일어나고, 이거는 단순한 단일의 이벤트를 관리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워진 거고요. 그게 이제 과거에 비해서 과거는 한 66% 상승했는데 만약 기후변화가 일어나서 3도씩 상승한다면 113% 더 증가할 것이고, 전 세계적으로 이미 뭐 홍수를 막고 한 3개월 뒤에 또 가뭄이 일어나고 또 가뭄을 막고 다 3개월 전에 또 홍수를 막고 막 그러면서 이제 피해가 맺죠. 사람들이 많이 죽는 이제 사태는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이런 채찍질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저희가 이제 SPEI라는 지수를 그 분석해 본 결과 이게 빠르게 변하는 것이 이제 빨간 점으로 나와 있는데 그것이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하고 있다. 저희가 22년도에 강남이 잠겼을 때 그 2달 뒤에는 이제 그 밑에 지방에 중부 지방에 이제 가뭄이 와서 굉장히 고생했고, 얼마 전이었어요. 오봉저수지 가뭄 때문에 정말 난리치고 막 뭐 수도 그 원자력에서 나오는 그 발전댐을 받느냐 안 받느냐, 도암댐 물을 받느냐 안 받느냐 하다가 갑자기 얼마 전에 또 이제 홍수를 맞았잖아요. 저희 침수를 맞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이제 옛날에 했던 방식으로는 안 될 것 같아라는 인지가 있는 거고, 그런 부분이 이제 정상성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저희가 그 물관리 시설을 만들 때 과거부터 쭉 뭐 봐왔더니 100년에 한 번 뭐 30mm 이상, 뭐 100mm 이상 이렇게 내리더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설계 기준으로 반영이 되는데, 그렇다면 과거의 기후의 패턴이 유지돼야지 이 정상성에 대한 가정이 맞는데 이 과거의 정상적인 패턴에서 이미 이제 이탈해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10년 전에 최근 10년에 100mm 극한호우라는 게 한 1.3회 정도 내렸는데 24년에만 9번이 왔어요. 그리고 가뭄도 100일 이상 계속 장기됐던 게 2회밖에 없었는데 10년 전에는 지금은 그 2배 증가한 5회 정도 증가하게 됐으니까 이미 이제 정상성은 나갔으니 그걸로 이 인프라들을 만들어서 이 인프라가 그대로 쓰면 괜찮은데, 보시다시피 방제 성능 목표라고 정해놓은 것들이 뭐 77개의 지자체가 이미 방제 성능 목표보다 많은 비오들이 내리거나 그것 때문에 댐이 원류한다거나 그리고 제방이 무너져서 올해 그 섬진강에 제방이 무너지고 그 피해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물 관리하던 시대는 이제 갔나?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이재명 정부 들어오면서 많은 이제 국정 과제들이 나왔잖아요. 그 국정 과제들 중에서 뭐 윤석열 때나 아니 윤석열 전 정부나 그 전 정부의 이제 기후 위기 대응은 끊임없이 들어왔던 테마였어요. 그래서 국정 과제 43번, 75번, 39번, 44, 45도 이제 간접적으로 보면 저희 물 관리와 관련된 이제 기후와 관련된 물관리 국정과제라고 볼 수 있고, 방금 이제 국정과제 45번에 대해서 김원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오늘 저는 이제 기후 적응이나 재난 예방 대응, 그다음 재생에너지, 기후 대응의 물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국정과제는 간단하게 나오니까 어떠한 전략들을 세워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거기 더해서 이제 감사원에서 기후 적응을 물관리에서 잘하고 있어라는 감사를 이제 23년, 24년 했고, 감사 결과가 나왔어요. 물의 기후 변화 시나리오를 꼭 고려해서 이런 정책을 만들고 기반 시설을 설계해라. 우리 할 수 있나? 그럼 다른 나라는 할 수 있었을까?를 좀 봤죠. 다행히 우리 정책을 할 때 되게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지? 이걸 보면 답이 있으면 이만큼 우린 빨리 전략을 만들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나라도 굉장히 빨리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고려를 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공통 대응 전략이 공통적인 게 있는데, 하나가 기후변화 시나리오가 표준 시나리오로 만들어져 있다는 거고, 그게 하나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모델, 앙상블을 돌릴 수 만큼 굉장히 많은 모델을 가지고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만든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저희는 물관리에서 수문을 하려면 굉장히 레졸루션이, 타임 레졸루션이나 공간 레졸루션이 타이트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다 만들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불확실성을 관리한다는 겁니다. 우리처럼 RCP 8.5, 물 부족량 얼마, 그래서 얼만큼 대책이 나와야 돼, 이렇게는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기후변화는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 거고, 최악의 시나리오를 만든다면 나머지는 매몰 비용이 되니까 불확실성 관리를 꼭 합니다. 그래서 불확실성 관리를 하면서 설계를 어떻게 하냐면, 우선은 돈이 안 드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물 수요를 관리한다던가 하다가 트리거 포인트가 왔는데, 예를 들어서 오봉저수지 같은 그런 사태가 딱 일어나면 갑자기 경로를 바꿉니다. 저수지 만들어야 돼. 그럼 저수지를 만드는 거예요. 댐 만들고. 그리고 또 다시 괜찮아지면 또 다른 저가의 비용의 대책으로 가면서 이렇게 패스웨이를 가는 게 전 해외에서는 이제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그렇다면 우리는 그 정도로 고려할 만큼 물 관리가 취약한가? 그랬을 때 이제 물순환 촉진법이 나오면서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명시적으로 평가를 한 건 이 촉진법에 따른 기본 방침에 물 이용, 물 재해, 물환경 취약성을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고려해서 585를 고려를 해서 해봤더니, 종합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표준력의 약 50%는 문제가 있다, 굉장히 심각한 것으로 나온다. 그래서 우리는 기후변화가 왔을 때 관리하기가 좀 어려운 취약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 선까지 왔는지를 보면, 첫 번째 기후변화랑 수문 시나리오가 기상청에서 나오긴 하지만, 그것이 시간 해상도 면으로 봤을 때 저희는 이제 시간 단위로 그 시나리오 값을 써야 되는데 없는 거죠. 그럼 그거를 이제 만들어야 되고, 그게 재현성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간적으로 되어 있냐, 아니면 불확실성을 반영할 수 있게 많은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냐, 그러면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이거부터 만들어는 거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그 다음에 인프라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인프라 설계 자체는 돈이 몇 쪽씩 들어가고 몇 천억씩 들어가는 일들이 이제 도시 배수 시설이나 댐 저수지나 많이 되고 있는데, 국가에서 이미 이제 행안부 R&D 같이, 왜냐 감사원 이제 감사를 받았기 때문에 행안부 R&D를 통해서 SSP 시나리오를 이제 고려해가지고 방제 성능 평가 같은 걸 하고 있고, 댐 저수지도 댐이 터지면 너무 많이 다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제일 사실은 급한 거기 때문에 설계 기준 빈도를 하는 PMP 산정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데는 다 안 되고 있으니까 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이런 국정 방향을 가졌을 때 어떤 걸 해봐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5개를 제시하고 하나씩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아까부터 말씀드렸지만 과학적인 기반이 너무 모자라다. 우리는 표준 시나리오도 없고 우리 수문에 사용할 수 있는 시나리오도 없고 그게 다중 시나리오 DB도 없고 그걸 갱신하는 체계도 없다. 그럼 우선은 시나리오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역량 분석을 할 수 있는 취약성 평가를 한다거나 그리고 이 보고서 그러니까 IPCC 보고서처럼 국가 수준의 뭐 수문 보고서 아니면 뭐 기후변화 물관리 백서 이런 게 나오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렇게 해야지 이게 이제 정기적으로 업데이트가 되니까요. 그런 발간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리고 나서 이 시나리오 굉장히 많이 생기고 그다음에 다 값이 다르면 사람들이 이게 도대체 무슨 시나리오 내가 써야 되는지를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이걸 플랫폼을 구축해서 너가 뭘 할 거면 이런 시나리오 써. 이런 플랫폼을 다 구축되어 있으니까 이게 필요하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 시나리오가 생겼으니까 계획이나 저희가 설계를 써야 되는 거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00만 톤이 부족해. SSB 585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티핑 포인트를 만들고 이럴 때는 어떤 로드맵을 제시해야 되는지 이걸 다 계산해 놓고 그때 시점이 다 왔을 때 이렇게 예타에 바로 집어넣을 수 있는 레디가 되어 있는 이제 그런 지침이나 체계를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설계 기준과 운영 매뉴얼들이 이제 구축이 되어야 됩니다. 요걸 하기 위해서는 돈이 많이 들겠죠. 근데 예타에서 기후변화 때문에 돈 더든 지금 BC가 안 나오지만 기후변화 일어나면 BC가 나옵니다. 하려면 예타 기준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고요. 세 번째는 이제 인프라 혁신입니다. 이거는 지금 국정과제에 쫙 반영되어 있어요. 여기 있는 것들은 세부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 우선 하천은 이제 국가 하천 배수시설의 대응 용량을 만들겠다라는 것을 들어가 있고 거기에 홍수 완충 공간 같은 전략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PMP를 만드는 것처럼 댐 설계 기준을 강화하고 세 번째는 이제 도시 침수에 저희가 대규모 조리시설을 만들고 있는 것도 확충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더 들어가서 이번에 이재명 정부에서 좀 더 자연 기반의 해법들을 생각해서 뭐를 이제 다 제방을 쌓거나 뭐 그레이로 막 올리는 게 아니고 어떤 부분을 침수시켜 가지고 대응한다는 비구적 대책이나 아니면 이런 다기능 저료 공간을 만드는 것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워터그리드도 지금도 하고 있지만 농업용 저수지나 발전용 댐이나 이번에 이제 기후 에너지 환경부가 되면서 산자부에 있는 발전용 댐이 이제 관리 관할이 들어왔기 때문에 좀 더 워터그리드 확대에 저희가 탄력을 받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랬을 때 저희 뭐 댐이나 저수지나 뭐 이런 거 외에도 그런 강수에 의존하지 않는 재이용이나 해수 담수화나 이런 것들을 이제 믹스해서 에너지 믹스하듯이 워터를 믹스를 해서 좀 하는 것도 확대를 해야 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홍수랑 가뭄이랑 빈번하게 같이 오거든요. 오봉저수지를 가뭄만 대비해서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홍수가 나면 못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는 이제 홍수 가뭄을 같이 관리할 수 있는 설계를 공간적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 이제 물순환 촉진법이 생겨서 패키지 사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발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반도체나 아리백이 물을 많이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잘 안정적으로 물 공급하는 체계 구축도 지금 국정과제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위해서는 기술과 정보들이 많아야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 자료가 굉장히 예쁘잖아요. 대부분이 AI가 만든 경우가 많습니다. AI는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공공시설이 AI를 도입하는 게 난 지금 이것도 못하는데 펌프도 못 돌리는데 무슨 AI야 막 이렇게 하지만 아시다시피 학생들은 줄어들고 하수도나 상수도를 관리할 수 있는 사람들은 줄어들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막 그러니까 그 인력을 많이 양성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AI 기술이 도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것들이 지금 이제 KT의 R&D에 중점적으로 신전략 전략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5년 전에 진짜 거의 마지막에 막판으로 디지털 투일이라는 말을 쓰면서 이제 그게 국가물관리 기본계획 전략에 들어갔는데요. 지금은 모든 데에서 DT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는 이제 예산을 못 받았어요. 기재부 예산을 못 받아서 진행이 되지 않은 것도 있지만 수자원이나 상하수나 물환경이나 재해예방 쪽에서는 디지털 트윈을 사용해가지고 물을 재해를 관리한다거나 물을 공급한다는 것들에 대한 것이 기술이 발전하고 있고 뭐 우리가 해야 되는데 빔스 그런 건물의 관리에 대한 기반시설 유지 관리 부분에도 이런 것들을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이때까지 말씀드렸던 게 적응 대책이라고 한다면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이제 감축 부분입니다. 물 부분이 그럼 적응만 할 것이냐? 우리가 막 홍수 가뭄 때려 맞으면 막 그걸 관리만 할 것이냐? 아니다. 우리도 감축할 수 있다. 이 부분이 기후 에너지 물 환경부가 만들면서 좀 물 쪽에서 해볼 만한 얘기인데요. 그 계산해 보니까 에너지 효율화 굉장히 자그마한 부품 하나만 바꿔도 에너지 효율화를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치수장이나 양수장이나 뭐 이런 펌프를 많이 사용하는 전력을 많이 사용하는 공공시설이 좀 앞장서서 에너지 효율을 하면 탄소를 감축시킬 수 있고요. 지금 국정과제에는 물 쪽의 재생에너지가 지금 현재는 한 1.6기가와트 정도 되는데 그걸 10기가와트 확보하는 것을 지금 목표로 가지고 5년 안에 달성하려고 합니다. 재생에너지는 뭐 다들 첫 번째 세션에 드셨겠지만 이제 공급자 부족이 있고 PPA 제도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도 수열 에너지나 이런 에너지에도 PPA 제도를 도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려해야 되고요. 물과 에너지는 상당히 연결돼 있어서 우리가 넥서스라고도 말을 하는데 그런 부분을 이제 도시를 만들 때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하는 일들을 해 나가야 된다고 이렇게 해서 5개 정도 정리해서 발표를 마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혜진 박사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손승우 박사님께서 생태적 국토 공간 발전을 위한 통합적 전략과 향후 과제에 대한 발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국토관리연구실의 손승우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제목은 생태적 국토 공간 발전을 위한 통합적 전략과 향후 추진 과제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진이 그 맥케이라는 웹툰 작가 거예요. 처음에 이걸 만든 거예요. 여기 앞에서 저희가 코로나 시대가 그렇게 끝난 지 오래 안 됐는데 벌써 잊어버렸듯이 저렇게 그러는 겁니다. 코로나가 도시를 다 덮치고 있다 이랬는데 이게 인터넷에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게 젊은 용어, 저 같은 MZ 용어로 짤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하나씩 붙입니다. 경기 침체. 그러더니 아니야, 이거보다 더 위험한 게 있어. 기후변화. 야, 몰랐구나. 더 위험한 거 있습니다. 생물다양성의 붕괴가 결국에는 이제 전 지구와 국토를 망가뜨릴 것이다. 이런 그림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GBF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쿤민 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라고도 하는데요. 결국엔 여기 생물다양성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마련된 국제적인 약속입니다. 당연히 국제적인 약속은 우리나라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고요. 제가 뒤에서도 설명을 드릴 텐데 2030년까지 지구 생태계 30%를 보호하는 글로벌 행동의 그런 프레임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다양한 타겟들을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타겟으로 보면 모든 지역이 생물다양성 통합된 공간계획을 수립을 해라. 두 번째는 생태계를 복원을 해라. 훼손된 지역이겠죠. 그리고 보호지역 및 OECM을 30%까지 확대를 해라. 세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연구를 진행할 때 타겟 1번, 2번, 3번을 제가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이 세 가지를 기반으로 해서 국토가 생태에 기반해서 어떻게 발전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뒤에서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정과제에서도 앞에서 이제 한혜진 박사님 말씀을 주셨던 생물다양성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보호지역 확대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5차 국가환경종합계획, 지금 수정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데요. 국가환경종합계획에서 통합관리에 2번을 보시면은 국토 생태축, 백두대간 등 국토환경 네트워크를 강화를 해야 하고요. 생태공간을 확충을 해야 한다. 도시지역에서도 녹지공간이나 비오톱을 확충을 하고 생태훼손 단절지를 회복하고 복원해라 라고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정계획이라서 이 수정계획의 내용은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이제 확정이 되겠죠. 여기에서 자연생태 부분입니다. 자연생태 부분의 이제 목표는 저렇게 잡고 있습니다.
생물 다양성과 경제의 조화, 연결된 국토로 기우는 자연 자본인데 여기서 말하는 자연 자본은 단순히 이것을 돈으로 생각하자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자연 환경이 우리 시민들, 국민들에게 주는 경제적인 혜택 또 분명히 깨달아야 되고요. 생태계 서비스와 생태적인 혜택을 포함한 개념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자료와 같이 4가지 과제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 우리가 생태적 국토공간 발전을 위해서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략 1은 공간계획 수립 시 생물 다양성을 고려한 계획의 수립을 해라 라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타겟 1번이 공간환경계획에서 생물 다양성을 얼마나 고려해서 계획을 수립하냐. 아시다시피 저희들도 KI에 있어도 굉장히 이제 각자의 법정 계획도 있고 비법적 계획도 있고 각자 이제 분야에 따라서 수많은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다루는 분야 같은 국가환경 종합계획, 그리고 또 이제 지자체에서는 시도 시군구 환경계획도 수립을 하고 뭐 LBSAP, 뭐 지역 생물 다양성, 그냥 국가 생물 다양성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공간적으로 명확히 공간 의사결정을 줄 수 있게 계획을 해야 다양한 생물 다양성 활동, 뭐 생물 다양성이 훼손되는 것을 어디를 복원을 해야 할지, 어디에 훼손된 것을 생태축을 연결을 시켜야 될지, 어디에 뭐 습지를 만들어야 할지 등등을 정확히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계획을 수립을 할 때 뭐를 참고해야 될 거나 이 말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제시하고자 하는 거는 도시생태 현황지도라는 게 있습니다. 비오톱 지도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서 시 단위로 제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도시 생태자원의 분포로나 연결성을 정밀하게 파악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 한국환경연구원의 저희실에 이제 윤종호 박사님께서 이제 책임을 하고 계시는 국토환경성 평가지도입니다. 여기에는 법제적이고 환경생태적 약 70개의 지도를 이제 붙입니다. 70개 지도를 기반으로 국토를 1등급부터 5등급까지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역시 자연환경보전법에 기반한 생태자연도가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우리 지역의 계획을 수립할 때 어디를 어떻게 생물 다양성 고려해서 계획을 할지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자료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구를 진행하면서 과연 우리나라에서 법정 계획인 시도 환경과 시군구 환경 계획을 전부 다 봤을 때 공간 환경 계획이 어떻게 수립되고 있는지 전수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게 한 몇 개월 걸렸거든요. 다 다운을 받습니다. 시기가 다른데요. 다 다운을 받아서 봤더니 크게 이렇게 나뉩니다. 대부분 텍스트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어떤 도시공원이 어떤 자연공원이 존재를 하고 자연공원과 도시공원을 어떻게 넓히겠다. 텍스트 위주가 있는가 반면에 공간적으로 어디에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이렇게 해야지 생물 다양성이 증대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생태공원을 배치를 해야 합니다. 이런 계획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저희가 나름 정성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약 6.98%, 200개가 넘는 계획에서 그렇게 파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전략1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생물 다양성을 고려한 공간환경 계획을 수립을 하고 이행을 하는 모든 다양한 분야에서는 이 계획을 참고를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훼손된 국토공간의 자연환경 복원을 해야 한다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이제 뉴스에서 저희가 발췌를 한 건데 훼손지입니다. 여기서 이제 고민이 됩니다. 뭐가 훼손지지? 어디가 훼손지고 복원을 하면 어떻게 돌려야 되지? 항상 단골 질문입니다. 복원이라는 거 원상태로 복원을 해가지고 생태계 이거 법적으로 말하면 구조와 기능을 회복시키는데 저한테 그럽니다. 그럼 어디로 원복을 시켜야 되는 거죠? 조선시대로 가야 되나요? 어디로 가야 되나요? 그럼 저는 에덴 동산까지 갈 수는 없고 지금은 기후 변화가 일어나고 미래지향적으로 국토 환경의 어떤 트렌드나 개발이나 이렇게 구성이 되기 때문에 미래지향적 퓨처리스틱 레스토레이션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훼손지를 어떻게 복원할 것인가 했을 때 자연환경보전법 45조 3항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복원이 필요한 곳, 훼손지라고 언급이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복원이 필요한 것을 후보 목록을 구축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후보 목록을 어떻게 구축할까 해서 이제 저희가 고민을 하다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은 생각은 그냥 고구마 캐기 하듯이 맨 밑에부터 몇천 명 고용을 해가지고 쫙 끌고 올라간다. 직접 눈으로 본다. 근데 이게 비용과 시간, 안전에서 사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접근을 합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 기반. 우리나라에 있는 수많은 국토 공간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현재 구축된 최신 데이터와 과거 데이터를
뺍니다. 그렇게 되면은 과거에는 초록색이었는데 현재는 회색인 지역들이 있어요. 나지가 되거나 어떤 기타 초지 같은 것들이 된 거를 발라내고 합법적으로 개발된대. 환경영향 평가를 받았거나 어떤 합법적인 개발이 일어난 것은 다 제외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탑다운으로 데이터를 찾고요. 나머지는 전국에 있는 지역연구원들이 있습니다. 경기도는 경기연구원, 뭐 광주는 광주연구원 이런 식으로 있는데 그 박사님들과 지역의 NGO분들이 계십니다. NGO분들, 공무원들에게 수요조사를 계속 보냅니다. 그래서 탑다운, 바텀업 방식을 통해서 후보 목록을 구축 중에 있고 5년을 한 사이클로 봤을 때 현재 3차년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중앙정부부터 해서 NGO, NPO들에게도 많이 받고 이건 1차년도 결과입니다. 1차년도 결과를 1그룹, 1그룹, 3그룹으로 정해놨는데요. 1그룹은 지금 예산과 여건과 현황이 허락이 된다 그러면은 우선 복원해 주세요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기업이 생물다양성 활동이나 이런 자연환경 복원에 굉장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도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대기업들에서는 그간의 온실가스 감축이나 탄소 중립을 위한 ESG 활동을 당연히 했지만 생물다양성 활동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고 저희가 고민했을 때 공급망 리스크가 있습니다. 실제 자연환경이 무너졌을 때 우리 회사도 무너진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 앉아있을 보는 책상이나 이런 것들 전부 다 이게 다 재활용도 있겠지만 자연환경에서 비롯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회사가 무너진다. 공급망 리스크. 그리고 유럽 같은 데 수출을 할 때 굉장히 규제 강화 공시 의무가 확대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비해서 유럽이 훨씬 더 확대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투자자나 소비자의 기대가 변화되고 있습니다. 투자자가 여기는 기후변화뿐만 아니라 생물다양성 활동에도 이렇게 활동을 열심히 하는구나. 와, 여기 굉장히 신뢰가 높네. 이 회사 이런 것들. 마찬가지로 평판 리스크나 브랜드 가치 하락. 그 이에 따른 자연환경이 무너져서 그 회사의 경제활동에 타격을 받았을 때 닥치는 보험 비용의 증가 및 금융 비용 상승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기업에서도 자연 생물 다양성 활동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여기 전 세계 지도를 보면 세계 최대 기업의 85%가 자연에 크게 의존을 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고요. 이 중에 46%는 생물 다양성 핵심 지역에 본인들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기업에서도 생물 다양성 활동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맞춰서 작년에 자연환경 보전법을 개정을 하였습니다. 자연환경 보건 사업에 민간 참여 기반을 만들어놨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간에서 재원을 자연환경 생물다양성 자연환경 복원을 위한 재원을 직접 투자를 하든지 본인들의 땅을 기부를 하든지 어떠한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하든지 이런 부분의 법적 기반을 마련을 했고요. 그런 자연환경 복원을 하게 되면은 우선 인증도 받을 수 있고 또 이런 것들을 전체 컨트롤할 수 있는 지원 센터를 지정하고 운영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놨습니다. 지금 현재 이거에 관련된 하위 법령을 마련을 했고 어저께 입법 예고를 하였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석에 쉬지를 못했습니다. 자연환경 복원 보시면은 실제로 다 생태공원이나 어디 자연환경 복원 잘 된 곳에 가보셨죠? 굉장히 좋습니다. 이거 사진으로는 보여줄 수가 없는데요. 그 안에 가면은 굉장한 우리들도 생태계 서비스 가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전략 3번인데 보호지역 및 OECM 확대입니다. OECM은 자연공존이라고도 하는데요. 자연공존지역이라고 하는데 보호지역은 아니지만 생태적이고 생물 다양성의 가치가 높은 지역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 많은 타겟들이 결국에는 이 자연 보호 지역이나 OECM의 30% 달성을 위해서 만들어졌다라고 저는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고요. 이거는 우리나라에 있는 이제 부처별로 보호 지역입니다. 한 몇 퍼센트 국토의 몇 퍼센트라고 보이시나요? 네. 질문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17.88% 되어 있습니다. 앞서 그림 봤을 때는 딱 봐도 저는 개인적으로 한 50%는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럼 여기서 속으로 그렇게 되면 굉장히 많은 행위 제한과 이런 것들 개발의 경제에 타격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다 방법이 있습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OECM은 그럼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는 조건이 있습니다. 우선 보호지역이 아니어야 됩니다. 그리고 대상지가 중요한 생물 다양성 가치에 기여할 가능성이 충분해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OECM을 데이터 기반으로 그리고 각 부처별로 내일도 유산청을 가는데요. 가서 회의를 해서 얻고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처음에는 OECM으로 지정 이런 데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게 여러 데입니다. 산림청에서도 많이 한 4군데밖에 지정을 안 하기는 했지만 이런 데를 지정을 했는데 30% 채우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시뮬레이션을 해봐도 26, 7% 2030년까지 지정을 완료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젖은 수건을 짰더니 OECM이 이렇게 막 물이 흐르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거의 마른 수건을 짜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생각지도 못한 마른 수건에서도 기름이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하나하나씩 찾아가지고 리스트업을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가리왕상 자연휴양림이나 국립건봉사 자연휴양림도 현재 OECM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향후 과제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 타겟 1, 2, 3에 기반해서 향후 과제는 첫 번째 생물 다양성을 고려한 공간환경 계획 수립에 대한 방향을 명확하게 설정을 해줘야 한다. 저희가 여기서 이제 고민이 그걸 겁니다. 생물 다양성을 고려해서 공간계획을 어떻게 수립할까? 그냥 여기 생태자연도 1등급 있는 지역은 보존을 해야 되고 여기 도시지역이나 어디 훼손된 데는 그냥 복원한다고 의사결정을 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과연 생물 다양성이 맞을까라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그럼 녹지가 부족하니까 녹지를 심자? 도시공원을 만든다. 조림을 한다. 그냥 단순 식재를 한다. 이게 과연 생물 다양성 가치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인가? 이것부터도 명확한 방향을 설정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앞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한혜진 박사님 발표를 해주실 때 과학 기반으로 AI 기반으로 이렇게 접근을 많이 해야 한다고 그러는데요. 자연환경보건과 생물다양성 활동을 했으면 이게 과연 생물다양성 활동을 하였는가에 대한 정량적이고 계량적인 평가는 과학적 접근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은 저는 분명한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수많은 기업들이나 저희가 회계사들이나 이렇게 만나봤을 때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량적인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서 이게 이렇게 바뀌었다. 생물다양성 활동을 통해 생물다양성 가치가 이렇게 올라갔다. 라고 하고 싶은데 지금은 정성적 접근에 밖에 의지할 수 없다. 이런 의견들을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OECM과 보호지역을 확대하기 위해서 부처 간 협업의 민간 참여 유도가 필요하다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연구를 하고 국가에서 이렇게 찾아보고 제가 현장을 그렇게 많이 다니는데도 찾아보고 해도 지역에 살고 있는 지역 주민들이나 지역의 저 뒤에 이제 제가 잘 아는 이제 NGO분도 오셨는데 못 찾습니다. 근데 그분들과 거버넌스를 마련해서 어디에 보호지역? 보호지역가 있으면 오케이. 근데 여기에 약간 보호지역 설정이 어려우면 OECM은 어때요? 이런 부분도 이 거버넌스를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정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저는 30 x 30 얼라이언스라는 것도 하고 있습니다. 한 10년까지 30% OECM이나 훼손된 데를 복원한 데를 찾고 있다는 것을 운영을 하고 있고 체계적으로 이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운영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토론 진행은 강영식 KI 국토환경연구본부 본부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지금서부터 세션 3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그 국토환경연구본부장을 맡고 있는 강영식입니다. 오늘 앞서서 저희 사회자분께서 저희 본부의 이름을 헷갈리셔가지고요. 제가 저희 본부를 소개를 해드리면 저희 본부는 크게 3가지 연구 분야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탄소 중립 도시나 국토 환경 계획 관리를 하고 있는 국토관리 연구. 두 번째는 수자원, 수재해, 물환경, 물산업 등등 포함한 전반적인 물관리 연구를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생태계 서비스, 생물 다양성, 자연환경 보존과 같은 자연환경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국정과제에 대해서 보면은 저희 연구본부가 굉장히 많이 걸쳐 있습니다. 아까도 슬라이드 보셨겠지만 39번부터 43에서 45번, 73번 등등 많이 걸쳐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굉장히 많이 바빠질 것 같습니다. 오늘 세션은 그중에서 저희가 45번의 4대강 제자연화 및 생물 다양성 회복에 대한 부분과 또 73번에 있는 그 홍수 가뭄 대응, 재난 대응 체계 강화 중심으로 3분의 발표자께서 발표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관련돼서 저희가 4분의 토론자를 모셨습니다. 그럼 먼저 순서대로 저희 프로그램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는 이창 교수님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창입니다. 오늘 아주 국정과제 관련해서 디테일한 앞으로의 추진 방향하고 연구 과제들을 잘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토의를 하는데 앞에 첫 번째 그 발제에 대해서 3가지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세 번째에 대해서는 1가지씩만 좀 코멘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4대강 제자연에 관한 내용인데요.
발표하신 그 재자연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제 거부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 세 가지 관점에서 좀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은, 첫 번째로 이제 비전 및 목표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장기적으로 그 반드시 필요한데, 이제 우리의 출발점은 아마도 그 자연과 인간이 함께 누리는 생명의 물이라는 제1차 국가 물관리 기본계획의 비전과 에서 시작이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당시 이제 국가 계획을 만들 때에 상당한 논의와 토론들이 있었기 때문에 맨당에서 하기보다는 그의 연장전선에서 이거를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가가 필요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정부마다 이제 바뀌는 게 이 부분입니다. 제자연화 부분. 그거는 이제 하천을 바라보는 이제 시각이 상반되는 건데요. 하천이 아픈 상태냐, 아니면 하천이 좀 건강성이 좀 저하된 상태냐, 이렇게 문제의식의 다른 데서 비롯된 거라고 봅니다. 제자연화는 사실은 하천이 아프기 때문에 우리가 회복을 시켜야 되는 거고,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가 돌려놔야 되는 그런 관점이고, 건강성이 좀 저하된 거는 좀 더 먹여서 아니면 조금 더 열심히 해서 회복을 시키는 이런 관점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관점의 차이가 물관리 기본계획에서 정부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가 있지, 나머지들은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면 아마 이 장기적인 비전이나 목표 설정에 큰 무리는 없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이제 보해체 문제인데요. 보해체 문제는 이재명 정부에서는 논란을 없애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이제 논란이 없애기 위해서는 이해 당사자 이제 합의가 필요할 텐데, 이게 최초의 보를 만들 때 하고 이미 보가 지금 만들어진 상태에서 이 보를 없애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문제죠. 그래서 이때 이제 우리가 조금 더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를 하려면, 만약에 새로운 이해 당사자가, 만약에 농업용수를 사용하는 이해 당사자가 있다 그러면 현재 사용하는 농업용수보다 더 나은 용수를 공급해야 되는 이런 대안들이 이제 우리가 꾸준히 제시를 하지 않으면 이제 논의에 그치지 실화가 되기가 상당히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보호를 건설할 때하고 다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좀 고려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보호하고 이제 함께 이제 연결되는 게 이제 하구 복원의 문제입니다. 최근에 전국 하구 생태 복원 전국 회의라는 데서 이제 국정 과제에도 이 내용을 포함을 시켰고, 가칭 하구 복원 특별법이라는 걸 지금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제 환경부가 이제 그것들을 받아들여서 열심히 그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요. 이게 그래도 탄력을 조금 받는 이유는 지역에서 이 복원을 하는 게 이제 생태 복원, 환경 복원에 그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지역의 발전 그리고 지속 가능한 이용하고 다이렉트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복원을 시키면은 특별법이기 때문에 주변의 수변구역 개발도 좀 가능하게 만들고, 또 하구원 내부에 마리너도 만들고, 또 통선문도 크게 만들어서 배도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이런 식의 그 다양한 그런 편익, 그 이용적 편익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논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제 환경, 생태 이런 것만 강조할 게 아니라 사실은 이런 지속 가능한 이용적인 측면에서도 이거를 강조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가면 좋을 것 같고요. 간단하게 그 기후 위기에 강한 물관리 대전환은 5가지 이제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다 뭐 주옥 같은 말이고요, 다 동의하는 말입니다. 근데 조금 이제 저희들이 관점을 물관리 체계를 우리가 새로 대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좀 저에너지 쪽으로 대전환을 좀 하면 어떨까? 애초에 에너지를 많이 쓰지 않는 쪽으로 어떻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 하는 것들을 좀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게 물 수요 관리하고도 연결되고 사실은 이제 사후 대책보다는 사전 예방 쪽이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뭐 추진하기는 그리 녹록지는 않을 것 같지만 우리가 대전환을 한다 그러면은 좀 더 이런 어려운 작업도 좀 정책적으로 좀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생물 그 국토환경계획에서 이제 3가지 전략을 가지고 생물 다양성을 확보하려는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거 상당 부분 뭐 타당한 말이고요. 저는 이 전략 3개가 있는데 그럼 이걸 구체화하는 방법이 뭐가 있겠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사실은 우리가 가진 가장 강력한 정책 수단이 환경영향 평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환경영향 평가를 아까 제안한 전략들을 어떻게 환경영향 평가 제도 개선 혹은 운영 개선 쪽에서 이걸 구현해 줄 수 있을까 하는 쪽에 좀 초점을 두는 것이 좀 현실화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계획적인 측면은 우리가 전략 환경영향 평가에서 이걸 스크린하게 되는데 그 단계에서 이거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스크린을 해서 이거를 강제할 수 있고 혹은 설득할 수 있고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내용들을 좀 더 이제 KEI인 만큼 환경영향 평가하고 좀 연관을 지어서 제안을 한다 그러면 훨씬 현실적인 제안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수. 제가 별도의 그 토론 내용 요약하지 않겠습니다. 시간을 관리해야 돼서요. 그다음은 저기 권재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이제 막 소개받은 상하수도 학회장을 맡고 있는 건국대학교의 권재항입니다. 오늘 이렇게 훌륭한 토론회에 와서 토론자로 참여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KI 분들을 많이 뵙습니다. 맨날 그 환경부 자문회의 이런데, 영역회의 이런 데서 맨날 뵙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같이 좀 연구원 자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환경 정책을 끌고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조금 더 그냥 영역을 하거나 아니면 정부에서 필요로 하는 일을 한다기보다는 조금 더 자체적으로 이게 환경 정책을 어떻게 바라보고 갔으면 좋겠다라고 숙고하는 자리인 것 같아가지고 엄청 훌륭한 그런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이제 결국은 KI가 나중에 그 환경에서 정책의 어떤 띵크탱크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배양토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자리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런 자리에서 만들어진 그런 정책들이 결국은 환경부나 이런 데가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견인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노력이 필요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전체 그 제목을 보니까 기후 생태 위기 극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후 생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각 분야별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또 그러면 이 분야별로 공통적으로 가야 되는 방향성은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은 뭐 다 거버넌스 많이 말씀하시고요. 어쨌든 실행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다음에 이제 기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건 다 시민들이 어쨌든 동참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것도 많이들 고민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상하수도가 다 기반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기반 시설의 그 SOC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 기후 위기, 생태 위기 이거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자체들에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해줘야지 돼요. 어쨌든 실행하는 단위는 지자체이거든요. 그러면은 KI에서는 조금 더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툴이 있긴 하지만 수단이 있긴 하지만 KI에서는 이 지자체들의 어떤 협력이나 아니면은 그런 것들을 좀 실행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있어서 조금 더 고민해 보시고 방안을 찾아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거는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일단은 한혜진 박사님 주제가 이제 저하고 제일 밀접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이제 기후 채찍질이라는 용어를 이렇게 전 국민들이 쓸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좋은 내용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이제 작년에는 열대야였는데 올해는 진짜 가뭄, 홍수가 연달아 오면서 기후 채찍질이라는 표현을 정말 이렇게 쉽게 납득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저희가 오봉정 수지에 가뭄이 있었는데
홍수에 대해서는 많이 고민들을 하다가 가뭄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이제 대비를 잘 못한 측면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 가뭄 대비를 하거나 이런 데에서 선진국에서 하는 것들을 보면 우리가 고민하는 걸 그대로 하고 있긴 해요. 뭐 수요 관리 고민하고 있고요, 누수 저감 고민하고 있고요, 재이용 확대 고민하고 있고, 지하수 확보, 뭐 취수원 용량 관리 이런 거 전부 다 고민하고 있는 문제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얼마나 잘 될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거는 아까 우리 한혜진 박사님께서 이제 계획들이 너무 5년, 10년 이렇게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기후 위기에 이렇게 대응하기에는 너무 긴 시간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완전 공감합니다. 수도 정비 기본 계획 같은 경우가 진짜 5년, 10년이거든요.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가뭄이 이렇게 오고 홍수가 이렇게 온다라고 했을 때는 5년, 10년치 계획으로 대응하기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조금 현실적인 방안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수립 주기를 변경하거나 아니면 무슨 기후위기 대응이라고 하면은 뭐 그거 관련해서 따로 뭐 계획을 한다랄지 하여튼 좀 그런 식으로라도 어떤 그 변환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 그 인프라 대전환 이야기 하셨어요. 그래서 상하수 시설이 원래 그 일상에서 우리가 늘 가까이 있어가지고 뭐 댐처럼 크지는 않지만 만약에 이게 기후 가뭄이나 홍수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특히 가뭄일 겁니다. 아마 가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일상에서의 그 어려운 점은 이루 다 말할 수가 없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인프라 대전환에 어쨌든 상하수 시설이 이렇게 좀 더 선제적으로 진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아까 이제 설계 기준 많이 이야기하셨어요. 댐이나 하수도 설계 기준 강화해야 된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그거하고 덧붙여서 현재 그 기반 시설들이 기후 위기 대응에 어떻게 어느 정도의 대응을 하고 있는 건지 평가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평가에 기반해서 보수하거나 개선하는 대책이 조금 마련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게 이제 결국은 뭐 이 댐 같은 경우에는 댐의 그 높이를 뭐 움직이는 것일 수도 있고요. 또는 상하수에서는 뭐 저수조의 역량이나 배수지를 늘리는 방법일 수도 있고 그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런 것들이 나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에너지 이제 기후 대응 적응만 이야기하신 게 아니고 감축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셨어요. 그래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감축을 이야기하시면서 상하수도 시설에서의 감축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어쨌든 이제 에너지를 많이 쓰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게 환경 오염을 저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시설이거든요. 예를 들면 하수도 처리장이랄지 이런 데는. 그래서 환경에 대한 오염 저감을 함과 동시에 에너지를 만들어내야 되고 또 에너지를 덜 써야 되고 와 이게 저희 입장에서는 삼중고라고 얘기합니다. 생각보다 쉽지 않은 문제를 풀어야 되는 고차원적인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같이 이게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해요. 어쨌든 재정적인 거 경제적인 지원을 하지 않고서는 세 가지 문제를 다 같이 한꺼번에 잘 풀기는 만만치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생각이 났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26초인데 아직도 할 말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 합니까? 네, 짧게 말씀드리면은 어쨌든 첫 번째 우리 김원 박사님 이야기하신 내용 중에 어쨌든 제가 좀 보태고 싶은 이야기는 아까 우리 이창희 교수님도 말씀 많이 하셨는데. 목적성이 뚜렷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재자연화 너무 환경적인 정의로는 너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근데 4대강 사업처럼 확실한 이득이나 확실한 게 없어요. 솔직히는 수질은 좋아지면 좋죠. 생태계도 회복되면 좋긴 하죠. 근데 이제 아까 우리 뭐 하구인 경우에는 그 하구를 열무로 인해서 이용 가치가 높아지는 측면이 존재하잖아요. 근데 이제 요거가 재자연화가 환경적인 정의로는 너무 좋은데 이렇게 해서 기후위기 극복이 돼서 우리 삶에 도움이 되는 건가? 아니면 뭐 하여튼 하천변이 공원화돼서 이게 좀 우리한테 뭔가 편익을 주는 건가? 이런 류의 목적성이 좀 더 뚜렷해야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붙이면은요. 보호라는 표현을 하면은 너무 4대강 보면 생각나는 것 같아요.
우리가 39,000개 보가 있다라고 하시는데 우리 그게 그냥 보하면 그 작은 보들은 생각이 안 나고요. 4대강 보만 먼저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름을 명명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취수보, 양수보, 경관보, 발전보 아니면 뭐 하여튼 소보도 좋을 것 같고요. 조금만은 보면 소보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약간 좀 구별을 해가지고 정책을 만들어주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최정숙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저는 앞부분 두 분 물 쪽은 제가 이제 뭐 잘 모르니까 말씀을 안 드리고요. 그 손승호 박사 발표하신 그쪽 내용을 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면은 KI의 그 국토환경본부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우리 과학 기술 기반의 그 환경 생태 관리, 국토환경 생태 관리를 이제 주로 목표로 하시는데 이렇게 보면은 마치 그 우리나라 국토환경 관리의 그 녹색 기사단의 기사들인 것 같으세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도시계획을 기반으로 해서 개발을 어떻게 친환경으로 하느냐 뭐 그런 거를 주로 공부하다 보니까 어떻게 친환경으로 하느냐는 우리 건축이나 도시 내재적으로 할 수 있지만 또 외부의 지원이 필요한데 가장 중요한 모든 데이터부터 전략까지를 우리가 제공해 주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이 친환경 도시 친환경 개발에 우리가 지금 큰 축을 지금 얻고 있어서 아주 다행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발표하신 게 생태적 국토 발전이거든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은 생태적 국토 발전 그러면은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관심은 별로 없습니다. 국민들이건 정치권이건 뭐 왜 그러냐면 집토끼거든요. 공기나 물은 없으면 죽는데 이 국토라는 거는 회피도 가능, 옆으로 가면 되거든요. 이사 가면 되고 또 모른 채 해도 되거든요. 국토가 나를 죽이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이게 이런 친환경의 국토 우리가 이게 좀 강조가 돼야 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사람하고 환경과 사람과 자연 환경이 충돌을 할 경우에는 무조건 사람 이기게 되어 있는 구조거든요. 예를 들어서 단적인 예지만은 집도 지금 많은데 뭐 더 집을 주겠다고 그린벨트를 해제해가지고 집을 주는 걸 갖다가 그죠? 뭐 그런 경우죠. 그래서 그린벨트를 개발해가지고 이제 집을 주겠다 이런 거는 결국 이제 그린벨트라고 해서 특별히 우리가 만든 건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없애버리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중요한 생태적 국토 발전이 아직도 국가의 중요한 정책의 그 핵심으로 자리 잡지 못하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쉽습니다. 실제 그 국토 공간이라는 건 아시다시피 지금 다 발표하셨지만은 물도 그렇고 공기도 그렇고 쓰레기도 그렇고 에너지도 그렇고 모든 걸 담아주는 그릇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나쁜 거, 우리 뭐 오염도 배출하고 뭐 기후 위기도 만들어냈고 뭐 여러 가지 나쁜 거를 갖다가 또 제어해 주는 것도 환경부가 제어하는 게 아니잖아요. 국토공간이 이제 제어를 해주는 그 기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뿐이 아니고 또 먹고 살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는 것이 우리가 국토 공간인데 이 국토 공간의 목표 가치에다가 우리가 환경성과 생태성 그다음에 기후성 이런 거를 갖다가 충분히 포괄해 가지고 국토 공간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불행히도 그렇지 못해 가지고 좀 아쉽기도 합니다. 근데 어차피 세상은 바뀌었습니다. 이제 환경의 시대, 기후 변화의 시대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이 기후 변화의 시대에 우리가 이 국토 환경 전략은 새롭게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환경 전략을 보시자고요. 우리나라가 환경 전략이 이제 환경 전략이라고 할 만한 것이 매체 관리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매체 관리하다가 이제 좀 자신이 생기니까 이제 유역 관리로 갔습니다. 그래서 유역 관리, 강유역 관리, 유역 관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노하우와 전략과 정책을 다듬었고, 그 다음에 권역 관리 체계입니다. 지금 권역 관리잖아요. 이 권역 관리 상태가 또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이 지나서 우리가 더 어느 정도 많이 이뤄내면 결국 우리가 목표로 하는 통합 관리입니다. 즉 국토와 환경은 통합 관리하는 통합 관리 시대가 올 텐데. 이게 지금 현재 그 통합 관리라고 하는 중요한 목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통합 관리 지침도 있고 그런데 여러 가지 실질적인 제한 사항이 있어서 잘 안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KI에서는 많은 연구를 했는데 이것이 이제 정책화되기는 조금 아직도 못하는 것은 이제 연구자들의 그 깊은 마음을 정책 위반하는 자들이 이제 다 아마 좀 모르는 기기도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국토전략과 환경전략이 환경전략이 기후도 포함합니다. 그래서 국토전략이나 환경전략이 장기적으로는 국토종합계획과 환경종합계획이 이제 합쳐져야겠죠. 그런데 그때 그 전까지는 국토전략은 기본적으로 국토개발이나 이용해서 생태성이나 기후성을 내재화 자꾸 시키려고 해야 됩니다. 근데 국토부가 할 일이잖아요. 모든 개발 사업에 그냥 환경영향평가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연피했다고 그래가지고 와 좋다 그러지 말고 정말로 내재화된 환경성을 갖추도록 해야 되는 거고, 그럼 환경전략은 뭐 계속 뭐 환경전략, 국토전략이나 도시전략을 뭐 욕만 할 수 있나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환경 보존과 복원, 그다음 필요환경 환경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친환경의 국토 이용을 지원해 줘야 되거든요. 근데 자꾸 이제 나는 규제자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친환경 국토 개발의 지원자다는 생각으로 조금 전략에 갈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 환경 전략이 앞으로 조금 강조해야 될 게, 환경 전략 그러면 자꾸 자연 생태 전략이라는 생각을 하시는데 그러지 말고 자연 환경 전략은 기본입니다. 우리의 이제 삶의 생명과 관계되는 거니까 그거 말고도 환경 전략은 인공 환경이라는 거 꼭 다뤄야 되는데, 인공 환경이 결국 도시거든요.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도시가 82개가 있습니다. 근데 82개에 우리나라 국민의 92.1명이 91.1%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와 모든 것의 중심이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인공 환경하고 도시라고 하는 인공 환경하고 자연 환경을 갖다가 잘 조합해가지고 조절하면서 움직일 수 있는 우리가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 그게 조금 약한 것 같아가지고 앞으로 이쪽 부분이 인공 환경을 다루는 쪽에 더 많은 인력과 연구가 많이 진행돼가지고 국가 정책 결정에 큰 도움을 줬으면 합니다. KI에 그래서 바라는 것이 특별히 많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KI 이현우입니다. 제가 마지막 토론자인 것 같은데 이번 세션에 참석해 계신 외부분들 너무 이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국토환경본부는 우리 연구원 안에서도 좀 본부 규모로 봤을 때도 이제 제일 큰 곳이고, 그래서 원장님께서도 아마 각별한 관심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오늘 발표 세 분 얘기를 갖다 많이 들었고요. 첫 번째 발표해 주신 우리 김원 박사님 발표 굉장히 인상적인데, 특히 그 리버 에틱스 이런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 해가지고, 야, 이게 건견이 제가 생각했던 그런 방향이 아니라 훨씬 환경적인 그런 일들을 하시는 거라 이런 생각들을 좀 했고요. 그리고 거기에 비하면 두 번째, 세 번째 분의 발표는 약간 공법적인 발표도 들어가 있고, 그래가지고 약간 살짝 그러니까 외부인들이 보기에는 살짝 갸뚱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좀 이제 했는데요. 이게 이제 생태라고 하는 분야가 좀 원래 좀 약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률 이름만 봐도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생물 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또 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그러니까 이게 보전 보호가 있고 한쪽에서는 관리와 이용이 이제 있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 이런 사실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게 우리가 이제 워낙 이건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생태계에 사람이 사는 것들이 이제 경제 활동을 하려고 그러면 어쨌든 자연 자원을 갖다가 끌어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끌어 쓰는 걸 갖다가 만약 충분하게 이제 갖다 끌어 써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또 이 자연 자원이 이제 모자라게 되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실제로는 얼마나 갖다 끌어 쓰는지 이런 부분들을 모니터링도 하고, 그걸 또 많이 갖다 쓰지 못하게 어떤 규제 장치도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견제와 균형 이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제가 이제 견제와 관련해 가지고는 좀 약간 이런 겁니다. 이게 아까 이제 김원 박사님 얘기는 리버 에틱스 이런 말도 뭐 하셨지만은 어쨌든 생태계나 동물을 갖다 하나의 객체로 보고 거기에도 뭔가 이제 권리 권한을 이제 줘야 된다는 뭐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최근에 뭐 그런 움직임은 뭐 뉴스에 가끔 보도됩니다만은 그 제주도에 있는 돌고래를 갖다가 무슨 생태법인이라고 해가지고 법인격을 주자 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고요. 거기 또 이제 동물보호법에 보면은 사실상 우리 이제 반려동물들 같은 경우에는 손짓, 발짓, 눈짓으로 이제 사람들에게 의사를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보호나 이런 것들은 좀 쉬운데 야생동물이라든가 이제 야생에 있는 생태계는 사실 말을 못하니까 이제 굉장히 조금 이게 이제 어려운 면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부분을 해결하는 건 사실 규제 장치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것 같다고 이제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 부분은 아까 얘기했지만 이거 리버이틱스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약간 법률적인 그런 수정 사항들도 이제 그런 부분으로 좀 나아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이제 변화 관찰의 부분입니다. 이게 그 온실가스 이 부분은 뭐 모든 활동을 갖다 어떤 활동을 하든 간에 어쨌든 탄소 감축량 뭐 이런 것들은 뭐 그다음 기후 적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간단한 이제 숫자로 이제 해결이 되는데 이쪽은 굉장히 이제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이제 기후 관련 그 기업의 공시라고 TCFD 이런 거 보면은 이제 거기 보면은 기업의 지표들이 각 기업들이 해야 될 지표들이 이제 뚜루룩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TNFD라고 해가지고 자연 관련 공시가 되게 되면은 각 지역이나 기업이라든가 이렇게 개별 단위로 가면 갈수록 지표가 아무것도 없어집니다. 그냥 그건 알아서 하세요라고 이렇게 되고 나올 수 있는 게 이제 없어지거든요. 이게 이제 참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어려운 점입니다. 예전에 이제 제가 그 환경부에서 그 야생동물 관리 정책을 갖다가 할 때 아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잖아요. 예를 들어 이제 그 멧돼지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야생동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렵종 같은 경우에는 한쪽에서는 수렵이라고 자원이라고 그래가지고 예전에 이제 많이 잡았습니다. 또 한쪽에서는 또 너무 잡으면 안 되니까 이제 또 이제 보호를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중간에 이제 그래서 이제 1950년대부터 자연 쪽에서는 가장 오래된 조사가 야생동물 실태조사라고 해가지고 예전에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이 해가지고 지금 거의 한 7, 80년째 계속 70년째 계속 조사를 해오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점을 정해가지고 수렵종 동물들의 숫자의 이제 변동을 갖다 이렇게 파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너무 떨어지게 되면은 그걸 갖다가 이제 그런 동물들을 잡는 행위를 갖다 못하게 한다거나 이제 이런 건데 행위를 갖다가 이제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뭐 기후 문제가 됐든 물 문제가 됐든 뭐를 대응하든 간에 이 생태계에서 벗어난 행위를 갖다가 하는 경우는 사실 뭐 그 도시에서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이제 생태계에서 많은 행위를 갖다 하게 되는 그 시설 사업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다면은 이게 그냥 자연적으로 어떤 회복을 시켜가지고 가는 방향 쪽으로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인공적으로 시설 투자를 해가지고 아예 집중적으로 뭔가를 갖다 기술을 반영을 해가지고 하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방향이 어느 쪽이 옳다 뭐 이런 걸 그러다를 떠나가지고 그것의 효과성을 갖다가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생태계의 변화, 그러니까 생태계 양과 서비스를 이게 예전에 비해 가지고 우리가 어떤 행위를 했는데 그 이후에는 얼마나 바뀌었는지를 갖다가 볼 수 있는 어떤 기법들이 이제 필요하고 그런 것들이 각각의 사업들마다 다 다르게 적용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갖다가 좀 저는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저희 국립생태원의 뭐 팀장님들도 뒤에 이제 청취하고 계십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KI나 생태원이나 이런 쪽에서 이 생태계 변화 관찰을 좀 할 수 있는 어떤 표준적인 그런 기법들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게 된다 그러면 아까 뭐 기후 문제가 됐든 생태 보건 문제가 됐든 물 문제가 됐든 우리 쪽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어느 정도 보고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 부분에 좀 연구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원래는 제가 좀 시간이 좀 남으면은 그 플로어에서 그 질의응답 시간 가지려 했었는데 저희가 딱 2분 남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무리하고 마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쉬는 시간에 궁금하신 분들은 저기 그
발표자하고 토론자분님께 개인적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그 세 분의 발제와 네 분의 토론을 들었습니다. 저희는 앞으로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를 소개해드리면 앞으로 국정과제를 우리가 어떻게 성공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까에 관련해서 하천 자연성 회복이라든가 아니면 국토 생태 관리, 그다음에 뭐 홍수 가뭄에 대한 극단적 재난 대응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기획 연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획 연구를 통해서 내년서부터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이 있고요. 또 필요하다면은 어떤 특정 주제에 대해서 연구단을 발족해서 집중적으로 대응할 계획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KI 연구에 대해서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드리고요. 또 오늘 포럼을 계기로 해서 우리가 홍수와 안전, 그 홍수와 가뭄에 대해서 안전한 국가가 되고, 그다음에 건강한 하천과 국토 관리를 우리가 그 국토 관리를 실현할 수 있는 또 수용성 높은 그러한 정책이 발굴될 수 있고 시행되기를 우리가 희망하겠습니다. 딱 시간이 다 됐네요. 그럼 이것으로 세션 3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